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올해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공포됐고요.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그리고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게 운영이 네.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좀 분과별로 개인정보를 그냥 담당하는 공무원 한 분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게 통합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2020년 8월에 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업무가 이렇게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 또 구개인정보부위원회, 또 행정안전부 그런 나눠있던 업무를 통합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했고 그 이제 통합한 이유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 부처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가 분산되기도 하고 또 같은 내용은 또 중복 규제되는 게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글로벌 어떤 트렌드 자체가 네. 개인정보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는 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또 글로벌 트렌드 맞추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도 그 또 데이터 3법을 일환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네. 어떤 글로벌 트렌드 맞추고 또 국민의 개인정보 좀 잘 보호하면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개인정보위원회 출범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걸 보호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걸 활용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이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개인정보라는 그야말로 이제 뭐 개인을 식별하는 인식하는 네. 정도 정보였는데 요즘은 그 개인정보가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고 거기도 그게 또 예를 들면 유출됐을 때 개인의 재산권 또 요즘 생명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또 인격권을 넘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권리로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유럽 같은 나라에서 GDPR,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 그런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그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는 국가에서도 국가 간에 잘 개인 정보가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법을 개인정보 통과칙 이유 중 하나도 네. 그런 개인정보 독립기관으로 되면서 유럽 GDPR 쪽으로 이렇게 같이 개인정보가 같이 세계적인 나라들과 개인정보가 다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를 마련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네. 이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도 맞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 개인정보 자체가 그 보호가 잘 돼야 되고 이게 유출됐을 때 뭐 생명이나 이런 것까지 좀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제일 쉬운 게 이제 예를 들면 요새 가상자산을 주로 이제 그 많이 이렇게 네.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상자산이 어떤 그 아이디나 패스로 해킹 당해서 유출됐을 때는 그 요즘은 가상자산이 워낙 자산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크게 이제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불행한 사건들이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신원이 주소가 파악돼서 그래서 생명권에도 지장을 받기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열차 그 역에서 이렇게 또 그 휴직했던 뭐 가해자가 네. 이제 그 스토킹 사건을 네. 또 그 결국 이제 그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약간 불법적인 수단으로 하여서 그 생명의 신체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신당역 사건에서도 보았어도 개인정보 유출되는 게 단순히 예전처럼 인격권의 침해 이걸 넘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재산권, 생명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또 이제 워낙 데이터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됐고 네. 온라인에서 저희가 모든 걸 다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개인정보를 기입해서 또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걸 또 경제적으로 잘 활용할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면 보호의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잘 들여다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도 많이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호만 하고 규정만 하다 보면 활용하는데 굉장히 개인정보를 데이터의 한 70% 정도가 개인정보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는 다 개인정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보호업무가 보호업무 활용업무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계속 규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같이 보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네.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예전에 이제 개인정보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 3법이 이제 그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네. 개인정보에서 가명정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네. 그 가명정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조금 개인정보의 어떤 수준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네. 새로운 그 통해서 AI나 빅데이터 시대를 저희가 열었다고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보호의 측면과 활용의 측면으로 개정이 네네. 돼서 이제 시행돼서 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보호 측면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활용 측면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나눠서 네. 보겠습니다. 보호 측면에서 어떤 게 보호 있을까요?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동의를 많이 하셨죠. 저는 주로 다 읽기 귀찮아서 동의 이렇게 그래서 누르는 예를 들면 편이에요. 그게 이제 네. 저희가 뭐 저희들은 필수 동의, 선택 동의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서비스라고 해서 핵심적인 동의가 있어 선택 동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핵심 동의만 빼놓고 선택 동의마저도 네. 동의를 하게 되는 또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전체 동의 누르면 다 선택이 그래서 되잖아요. 또 그 어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선택 동의도 노리지 않으면 그 서비스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네. 사실 저희가 그걸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꼭 필수 동의는 저희가 이제 그 처리 방침으로 뺐고 진짜 선택 동의가 남아 있어서 그거는 진짜 소비자의 선택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제를 개선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좀 변화가 또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거를 도입해서 네. 마이데이터 제도가 예를 들면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주체가 자기가 원래 독립해서 그 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네. 전속 요구권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법적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게 네. 마이데이터이고 개인한테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데이터가 결국 본인의 소유권인데 그렇죠. 지금 동의를 해서 이제 어떤 기업체나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체가 개인정보에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약간의 부작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어떤 그 정보 주체가 그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이건 사실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데이터 결제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 너무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랄까 아니면 네. 사기업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모인 데이터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라도 좀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어떤 권리가 강화되고 또 이제 좀 활용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네. 이동 영상 기기라고 드론이나 요즘 네. 그 자율주동차 이런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이제 개인정보 예를 들면 자율주동차가 잘 발전을 하려면 그 영상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 얼굴 이런 그 민간 정보 이런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네. 활용하는 데 일정 한계가 있어서 사실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동형 영상 장비에 대해 드론이나 자율주행 저희가 규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시키는 효과. 물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해서 특별한 네. 저희가 조건을 많이 제한을 가려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동 영상 지구를 네. 촬영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마이데이터는 이제 지금 이미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공공 부분하고 금융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앵커님도 이제 그 뭐 한 본인이 주거은행 사이트에서만 주거은행 네. 계좌를 볼 수 있는 요즘은 네. 본인이 동의를 하시면 주거은행 말고 타 계좌도 다 가져다 네. 볼 수 있고 요즘 통합할 수 예, 있게끔 휴먼 계정 네. 같은 것도 한 은행에서 다 찾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 금융 마이데이터가 예전에 이제 신용정보 2020년 19년 하면서 그게 통합됐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게 동의만 하면 네. 본인이 아까 말씀드려도 내 데이터가 다른 은행에 흩어져 있던 것도 내가 원해서 내가 이제 전송 요구권을 발동해서 내 주거은행 계좌를 모아올 수 있는 그런 네. 권리가 뭐 금융 데이터로 된 거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여권 같은 거 만드시고 또 이제 은행 계좌 아주 예전에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때도 이제 직접 주민등록 등초번호를 줘서 가서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요즘 그런 걸 행정정보 공동지정에 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세상에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은행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장기적인 몇 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실손 보험을 국민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 실손 보험 근데 그거를 그 예전에 지금 제가 지방에 가서 잠깐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록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 지방을 가야 하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이제 마이트 제도를 이용하면 그거를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5초 나의 치료 계획이고 나의 또 진료 기록 네. 또 나의 어떤 영상이랄까 예를 들면 CT 기록 이런 거를 MRI 기록들을 내가 손해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전송 요건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제가 굳이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실손 근데 그건 약간 의료법 법 개정 뭐 보험법 개정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한 세상을 한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해지는 것만큼 좀 뭐 부작용이라든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약간 그 과정된 마케팅이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송 요구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꼭 필요 없는 전송 요구도 마치 이게 꼭 필요한 서비스처럼 하고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국민들이 막연하게 이제 내 데이터가 갔을 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잘 혹시 또 이렇게 유출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송 이력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그 네. 내가 전송이 어떻게 이력을 했고 이동 요구를 했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중진 명령국하고 다시 철회권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네. 부분을 철회하거나 이동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시를 같이 한다라고 네, 좀 네. 보면 되는 부분이 있는 네, 네. 거군요. 또 하나가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명 정보를 좀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좀 계획안을 내놓으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가명 정보를 어떻게 지금도 익명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가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저희가 개인정보법 1차 개인정보법을 통해서 가명 네. 정보를 처음 도입했는데 이제 개인정보가 완전히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를 이제 개인정보 보시면 네. 가명 정보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비식별적 남이 알아볼 수 없도록 예를 들면 네. 뭐 성명,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성별, 나이, 그다음 주거지 이런 게 있을 때 네. 그걸 다 노출하면 이제 바로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되는 걸 막으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 비식별 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름하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 정도를 비식별 조치를 하면 네. 예를 들면 30대 뭐 강남에 사는 남자다. 그 여기 또 약간 또 정보가 추가되면 소득 어느 정도.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데이터에서 가치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다른 정보가 결합됐을 때 이 사람이 주로 쇼핑을 뭘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너무 거기서 이제 30대 남자만 하면 익명 정보라고 해갖고 데이터의 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개인정보를 완전히 보호되지만 또 데이터의 가치는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가명 정보라는 게 그런 어떤 개인정보하고 익명 사이에서 그 개인정보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네. 최소한 그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네.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로서 가치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 불투명한 30대 남성, 30대 여성이라는 그 익명성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은 가명성을 맞습니다. 이용해서 네, 네. 활용을 해서 경제적 가치를 좀 그러니까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는 동선이 너무 빤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보를 좀 담다 보면은 저라는 사람으로 특정이 되게 그러니까요. 됐을 네, 때는 네, 네. 뭐 형사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고의적으로 이제 네. 그거를 가명 비식별 조치를 네. 제식별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우연히 나왔을 때는 즉시 폐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나마 책임을 면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풀어야 되겠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막아야 돼 굉장히 좀 바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그 기업들이 최근에 위반해가지고 제재를 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좀 처분을 하셨는지를 네, 뭐 좀 여쭤볼게요. 제가 특정 기업 이제 이름을 말하지는 그런 또 말하지 않더라도 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아까 개인정보 여러 형태가 있는 행태 정보라는 또 정보가 있어요. 네. 행태 정보는 앵커님께서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하신 기록인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모이면 나의 성향이나
나의 특정. 예를 네. 들면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뭐 이제 성직자 단체가 뭐 이렇게 특정 이제 성소수자들 어떤 사이트에 가서 그 사이트의 기록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종교 단체에 그 사람들이 그런 성소수자 집단에 가입한 이걸 알아낸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임신부들이 저 인터넷에서 그 서치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모아다 보면 이분이 그 행태적인 모아다 이분 이 사람이 임신부라는 걸 알면 예를 들면 임신부에 필요한 물건 같은 걸 네. 이제 이렇게 광고로. 광고를 할 수 네. 있고 그런 뭐 이런 그리고 예를 들면 특정 성향의 정치 성향을 뭐 특정 사이트 알아내 가지고 그거를 어떤 선거에 활용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행태 정보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편리하지만 또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행태 정보를 개인 정보와 결합시켜서 특정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동의 네. 없이 그런 특정 행태 정보를 자사의 어떤 그 회원 정보와 결합시켜서 이제 특정해서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이제 그 광고 서비스를 한 거죠. 네. 거기서 또 많은 수익을 얻어낸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위반을 과징금 처분한 거고 또 특정 업체는 또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네. 그런 뭐 그것도 좀 제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뭐 저희가 그런 위반 행위에도 최근에 뭐 이제 저 인공지능 어떤 그런 업체는 또 해외 서비스 좋아하다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일부 우리나라 개인정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될 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또 유출 신고를 늦게 해도 좀 과태료도 때리고 또 앞으로는 서비스할 때 우리나라 개인정보를 잘 준수하고 또 네. 한국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잘 알려서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운동화 사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핸드폰이 듣고 있나 싶을 정도로 운동화 그런 그 그럼요. 광고가 뜬다거나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위반을 해서 이게 또 이제 처분을 해서 막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근데 네. 거기가 이제 그 보충 요즘 예전에 PC에서 많이 요즘 주로 모바일 폰을 네. 핸드폰을 많이 해서 거기에 네. 이제 ADID라고 Advertising ID라고 들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네. 핸드폰을 수집해서 이제 그 원래 웹 서버에 이렇게 보내기도 저장을 하고 그 성향을 알아내는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데이터를 또 통계를 작성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아까 회원 정보와 결합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할 때는 저희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또 그렇게 그 행태 정보를 그 회원 정보와 결합시켰을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법 위반을 보고 네.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네. 이 상한액도 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 과징금 받는 것보다 이렇게 과징금 그냥 내고 이렇게 광고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 이제 그 정도가 된다면 네. 그냥 과징금 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만큼 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그 과징금 그 기준이 개인정보 관련 매출액 3%였는데 네. 전체 매출액 3%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요즘 그 기업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뭐 과도한 거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메타가 아일랜드 이제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나라 1조 7천억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1조 7천억 네. 그리고 그게 과징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럽연합 같은 데는 영국과 유럽은 과징금이 4%고요. 아까 상한액이 그다음 중국 같은 나라는 5%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국내 매출 10%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뭐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메타가 유럽연합에서 네. 1조 7천억을 과징금을 맞았다면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삼성, LG, 현대차도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규범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측면이 있고 또 네. 이제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내가 과징금을 차라리 내지 말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게 글로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징금이나 그 특히 이제 개인정보 이 안전성 조치에 대한 투자를 이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어떤 과감한 투자로 생각하시면 과감한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해킹 기술 기업 측이 좀 억울해하는 측면이 네. 뭐냐면 내가 해킹당한 피해자인데 내가 또 과징금이나 이런 측면이 있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 해킹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그런 어떤 발달하는 해킹 기술이나 외부 위협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적으로 미흡하다고 여겼을 때만 과징금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법을 그렇게 바꿨지만 나름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열심히 하고 또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 그다음에 기업체의 상황을 잘 참작을 파악해서 하시는 또 거군요. 과징금을 또 네. 이렇게 너무 경미하거나 또 네. 나름대로 그래서는 또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냥 말씀드린 위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성실히 투자를 하시는 기업들은 그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 부분이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챗GPT라든가 이런 오픈형 AI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모르는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정보를 내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지키면서 감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AI는 일단 개인정보를 우리가 접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네. 이제 법령이나 아니면 내가 동의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나갔다. 말씀드린 챗GPT는 그냥 공개된 자료를 나도 모르게 크롤링이라는 기법을 네. 하든 아니면 또 이제 아까 말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지 않았는데 내 개인정보가 그렇죠. 그냥 무차별로. 수집돼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공지능 AI 챗GPT를 이렇게 규제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그 단순히 규제하기보다 우리가 편익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이제 그런 규제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저희는 그 AI의 어떤 그 처음에 생성 단계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만들 때 저희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그 디자인 단계에서 그 개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도 네. 이제 공개된 데이터 수집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모였을 때도 개인적으로 침해 위협이 없는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고 또 학습 단계 네. 근데 모인 데를 또 학습하는데 학습 과정에서도 아까 말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또 네. 개인정보가 잘못하면 또 식별대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그 식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챗GPT에 뭐 물어본다고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내가 자세히 물어볼수록 더 정확한 답을 나올 줄 알고 개인정보를 또 모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부 내에서도 너무 이제 그런 거를 활용 못하도록 많은 것 아마 기업체에서도 챗GPT한테 그런 맞아요. 제한을 네, 왜냐면 네. 회사 기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아까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투명하게 해서 내가 입력한 정보가 학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이 워낙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R&D 쪽에도 투자를 해서 그런 어떤 챗GPT의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잘 규제를 또 편익을 해야지 않는 부분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걸 같이 네. 잘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가는 혁신을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뭐 규제와 감시도 이제 발빠르게 또 같이 따라가시려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든든한 성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 테두리를 만들어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지켜주면서도 이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든든한 성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의 집 단속, 문단속은 개인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열어주면 다 유출되는 거니까요. 개인들은 이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쉽게 동의를 해버리고 네. 이런 뭐 저희가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해서 내가 이제 편익을 쉽게 하고 또 이제 그런 비용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침에 내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해 내한테 어떤 맞춤형 광고가 들어왔을 때 네.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찝찝하죠. 네. 그런 걸 모든 게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 타임라인을 주고 내가 어디 여행한 걸 그대로 보내줬을 때 참 신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여기에 다 내
내 모든 동선이 다 노출되고 이런 느끼면서 근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의함과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그 두려움 쪽을 많이 생각하셔서 네. 이게 이제 그게 만약에 유출 연계됐을 때서 그 아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약간 힘드시지만 패스워드 이런 것도 자주 교체해 주시기도 하고 좀 어렵게 저는 그래서 아예 패스워드 북을 하나 갖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새 해킹 기술 워낙 발달해서 예를 들면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에서 유출한 그 개인적 비밀번호 네.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왜냐면 우리 그 개인 성향이 네. 한 아이디 패스워드 계속 쓰는 성향 아니면 그렇죠. 조금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덴셜 스토핑이 어떤 곳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유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 그 다른 아이디 패스워드 쓰시는 게 좋고 또 네. 주기로 바꿔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하기 위해서는 침해됐을 또 그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게 네.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법원에 가야 되는데 네. 그 아직까지 우리 손해 배상이라는 건 그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 직접적 인간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손해 사정액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보통 한 30만 원 남짓 하는데 법원에 가면 또 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걸 해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를 활성해서 예전에는 분쟁 조정 대상이 공공기관은 이제 민간으로 확대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조사 협조를 안 하면 사실 조사권이라 해서 그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확보했고 네. 그다음에 좀 예전에는 분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예전에는 이제 분쟁에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저희가 네. 이제 간주 수락제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분쟁 결과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 그대로 이제 그 분쟁 결과 그대로 인정되는 그런 네. 제도를 해서 사실 개인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길이 권한을 열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권한을 갖고 국민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거군요. 네. 혹시 분쟁 조정 개인정보 침해했을 때는 네. 저희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네. 그 개인의 그 손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건가요? 네. 네. 저희 위원회에 네. 소속돼 있는 위원회이긴 하지만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법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네.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해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각오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좀 짧게 포부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관이 주는 이미지가 보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저희가 데이터 활용 기관이라는 것에 조금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저희가 그런 저희 모토가 이제 안전한 데이터 활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 정보가 이제 개인의 인식 수단을 벗어나서 가장 인격권을 넘어서서 재산과 생명과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경제 가장 핵심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제도적 여러 가지 짚어지만 그리고 저희가 그 또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이런 피해를 예를 들면 해킹의 원인이 주로 중국 같은 데 네. 저희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서 그래서 외국 감독 기관과 얼마 전에 저희 7월달에 그 감독기가 수장 그 글로벌 G7 감독기 수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또 GPT 같은 거는 모든 국가에서 같은 규범으로 사실 규율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외국 감독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또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사를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경계가 없는 이제 시대가 오다 보니 국내에서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 네. 또 해외에서의 사례들도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 개인 차원에서도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중요성을 좀 더 느끼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